매주 올라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볕이 막 따사로워질 무렵 한양의 번잡함을 피해 잠시 본가로 낙향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선준. 대대로 학자 집안의 종손으로 그의 명성보다는 꼬장꼬장한 성정이 먼저 10걸음은 앞서 나가는 사내였지요. 그는 예법이야말로 인간과 미물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라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장터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뒤섞여 소리를 지르고 흙먼지가 날리며 온갖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늙은 노복이 허리를 다쳐 어머님의 약재를 구하러 10년 만에 제 발로 장터를 걸어야 할 줄이야. 선주는 혹여나 흙탕물이 튀기라도 할까 새하얀 도포 자락을 한 손에 고이 쥐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인파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마치 끓는 물을 피해가는 고양이처럼 사뿐했지만 그 표정은 호랑이보다 무서웠지요. 쯧쯧, 질서라곤 눈곱만큼도 없구나. 저리 뛰지 마라. 아이고, 저 생선은 또 왜 길바닥에. 그가 막 약재상 모퉁이를 돌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 양반아. 줬다 뺏는 게 어디 있단 말이오. 떡이 식었으면 더 쫄깃하고 좋은 거지. 쉰밥 취급을 하면 난 뭐 먹고 살라고. 선준의 고개가 소리난 쪽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떡 좌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널빤지 앞에서 웬 처녀 아이 하나가 떡을 샀던 중년 사내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는 중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방금 샀던 쑥떡이 들려 있었지요. 이 인연이 어디서 사대부 가는 길을 막고 행패냐? 썩 비키지 못해? 행패는 누가? 한 입 먹고 도로 뱉는 신보가 더 고약하구먼. 에이, 퇴. 침이라도 뱉어놨어야 하는 건디. 처녀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언제 감았는지 새집처럼 부풀었고 때에 절어 본래 색을 알 수 없는 누더기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또 어떻고요? 숯검댕인지 흙인지 모를 것이 볼때기에 잔뜩 묻어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개똥이라 불렀습니다. 선주는 그 광경을 보고는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물이다. 저건 그저 사람의 형상을 한 미물일 뿐이야. 예법은커녕 염치도 모르는. 그가 어서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 마음먹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개똥이와 실랑이를 벌이던 사내가 그만 손을 세게 뿌리쳤고 개똥이가 그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하필이면 선준의 바로 발치로 말입니다. 꽈당. 선준은 질겁하며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개똥이가 쓰러지며 짚으려던 손이 그만 선준의 새하얀 도포 자락을 와락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선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순간 장터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선주는 숨을 멈춘 채 자신의 도포 자락에 선명하게 찍힌 시커먼 손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 떡 좌판을 짚었던 바로 그 흙과 떡고물이 범벅이 된 손자국이었습니다. 선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갔습니다. 감히 이 이선준의 도포에. 네 이놈. 당장 이 손을. 선준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쥐어짰습니다. 개똥이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상황이 꽤나 우스웠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 선비의 새하얀 얼굴이 신기했던 걸까요? 아, 이런. 미안하게 됐소다. 근디 이 비싼 옷에 흑칠갑을 해놨네. 어이구. 개똥이는 멋쩍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선준이 경악할 다음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옷소매에 푸 하고 침을 뱉더니
그 손으로 선준의 도포에 묻은 흙 자국을 닦아내려 한 것입니다. 무슨 망측한. 손 치워라. 썩 치우지 못할까? 선준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선준이 이해가 안 간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닦아준다는데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요? 가만히 있어봐요. 닦아야지. 됐다. 내 너 같은 상것의 동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 선주는 더러워진 도포 자락을 마치 불쏘시개라도 되는 듯 털어내며 씩씩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위약스럽던지 개똥이는 닦아주려던 손을 허공에 둔 채 잠시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근디우, 나으리. 선주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빽소리 지르기 전에 턱주갈이나 좀 닦으슈. 무어라? 개똥이가 자신의 턱을 쓱쓱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붓글씨 연습하다가 조셨나봐. 턱 밑에 시커멓게 먹물 자국이 꼭 파리똥만 하게 붙었구먼요. 꼴이 말이 아니슈. 순간 선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턱을 매만졌습니다. 과연 손가락 끝에 작고 까만 먹물 자국이 묻어났습니다. 아침에 먹을 갈다 튄 것이 미처 마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결벽에 가까운 예법과 체면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저런 누더기 계집아이에게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박. 선준이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더러워진 도포 자락보다 자신의 턱에 묻었던 먹물 자국보다 저 계집아이의 눈빛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쑥과 길경을 어머니 약재로 사서 품에 넣었다. 이약이면 기침이 사흘은 누그러지리라. 아니, 떡이라도 하나 사가시지. 성질머리하고는. 쯧쯧. 개똥이는 멀어지는 선준의 뒷모습에 대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얼음장 같은 선비와 불씨 같은 처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선명한 흙손 자국과 작은 먹물 자국 하나를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참으로 짓궂은 것이겠지요.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집안 가풍은 엄중했다. 사랑채에 외인의 출입, 특히 여인의 출입은 금지가 첫째 규칙이었다. 그날 저녁 선주는 사랑채에서 분노의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수모는 그의 완벽한 일상에 떨어진 오물과도 같았습니다. 새하얀 도포는 이미 노복을 시켜 3번이나 빨게 했지만 턱에 묻었던 그 작은 먹물 자국이 마치 이마에 낙인이라도 찍힌 듯 불쾌했습니다. 감히 근본도 없는 것이, 예와 염치도 모르는 것이 정녕 미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 그가 그 미물이라는 단어를 꾹꾹 눌러 일필의지로 화선지에 적어내리던 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결백함과 고고함을 증명하려는 듯 붓대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은 이미 억수 같은 장대비가 세상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그 빗소리를 뚫고 사랑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보게, 선준이. 이선준. 안에 있는가? 선준은 붓을 든 채로 획 돌아보았습니다. 헛기침 한 번 없이 주인의 방을 열어젖히는 이는 이 조선 팔도의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선준의 중마고우이자 읍내 훈장 노릇을 하는 황 훈장이 비에 젖어들이 닥쳤습니다. 넉살 좋고 술 좋아하는 그는 선준과는 정반대의 성정으로 오히려 가장 가까운 벗이기도 했지요. 황 훈장님, 지금 무슨... 선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 훈장은 비에 쫄딱 젖은 생쥐 몰골을 한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자, 어서 들어오게. 여기가 자네가 며칠 묵을 곳일세. 황 훈장이 질질 끌고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낮에 장터에서 보았던 바로 그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비에 젖어 덜덜 떨면서도 이 호화로운 방을 보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습니다. 선주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당장 저것을 치우지 못하겠습니까? 저것이라니 사람한테. 이보게, 이선준. 자네의 그 오만방자한 예법이 과연 만병통치약인지 오늘 밤 내가 시험을 좀 해야겠네. 황 훈장이 껄껄 웃으며 개똥이를 선준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개똥이는 얼떨결에 방바닥을 짚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지요. 개똥이는 그제야 방 안의 선비를 알아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개똥이의 시선이 선준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정확히는 붓을 휘두르다 또다시 튄 것인지 아까와는 다른 자리에 새로이 자리 잡은 콧등의 먹물 자국을 향했습니다. 푹! 아니, 이 양반은 세수할 때 먹물로 하나? 웬 파리똥이 오늘은 코에 가서 붙었대요. 네, 이놈. 선준의 얼굴이 숯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황 훈장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먹물. 파리똥. 아, 이선준. 자네의 체면이 저작거리 똥개만도 못하게 되었네. 이거 아주 물건일세. 물건이야. 황 훈장. 자, 내기하세. 황 훈장이 웃음을 뚝 그치고는 젖은 도포 자락에서 술병 대신 묵직한 서찰 하나를 꺼냈습니다. 3달이네. 딱 3달을 주지. 자네가 저 아이를, 저 파리똥이라 말하는 아이를 3달 뒤 내 생신년에 가장 고매한 규수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겠는가? 제정신이십니까? 소자는 학자이지 광대가 아닙니다. 못하겠는가? 황 훈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긴 자네의 그 잘난 예법이라는 것도 결국엔 종이 위에나 존재하는 허울뿐일지도. 저렇게 살아있는 혼돈 앞에서는 붓대 하나 제대로 못 잡는 것을 보니 그것은 선준의 가장 아픈 곳, 그의 학자적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3달 뒤 저 아이가 한양의 그 어떤 규수보다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소자의 학문과 원칙을 걸지요. 지면 문중장서 30책을 내어놓고 어머님께 공개 사죄하리라. 이기면 그대는 향교 서책값을 대주게. 개똥이는 그저 두 양반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며 방구석에서 가장 따뜻해 보이는 아랫목으로 슬금슬금 기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밥은 언제 주슈? 개똥이는 행랑채에 들였다. 늙은 노복 안악을 붙여 시중을 맡기고 사랑채 출입은 낮 시간 교육에 한정했다. 다음 날 아침 선준의 지옥, 아니 개똥이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앉는 법이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앉으면 됐지, 뭘 또 법까지 따져요. 엉덩이가 두 쪽이니 바닥에 붙으면 그만 아니오. 입 다물어라. 여인의 걸음거리는 품위를, 앉은 자세는 그 가문의 격을 보여주는 법이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은 가지런히 모으고 손은 무릎 위에 단정히. 선준이 시범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개똥이는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나으리는 뼈다귀 위에 실이라도 꿰어 놓으셨소? 밥은 먹고 다니는가 몰라. 저러다 부러지겠네. 따라하지 못할까? 개똥이는 마지못해 얇은 방석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땅바닥에서 구르던 몸이 이 푹신하고 작은 방석 위에서 균형을 잡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리 간지럽대? 개똥이가 몸을 뒤틀었습니다. 방석의 비단실이 엉덩이를 간지리는 것 같았지요. 움직이지 마라. 예법의 기본은 정중동이다.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선준의 훈계가 길어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개똥이가 간지러움을 참으려다 그만 몸의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개똥이가 방석과 함께 뒤로 발라당 넘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하필이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작은 서한을 엉덩이로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와장창! 서한이 뒤집어지고 그 위에 고이 모셔져 있던 벼루와 먹물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준이 어젯밤 심혈을 기울여 적었던 예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매한 글귀가 적힌 새하얀 화선지 위로 시커먼 먹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준은 자신의 역작 위로 그림을 그리듯 번져나가는 먹물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는 엉덩방아를 찌운 채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만 껌벅였습니다. 나으리. 선주는 망연자실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저 까만 것도 예법이요? 순간 선준의 이마에 핏대가 선명하게 돋아났습니다. 네 이놈. 개똥아. 선준의 처절한 외침이 봄날의 사랑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랑채를 울리던 선준의 노호가 잦아들었을 때 남은 것은 엉망이 된 화선지와 엉덩이가 아픈 것도 잊은 채 눈만 껌뻑이는 개똥이 그리고 자신의 분노에 스스로 지쳐버린 선준뿐이었습니다. 선준은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몸가짐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나무 뿌리 대신 가지 끝부터 심으려는 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어나거라. 선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체념과도 같은 기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서한을 노복에게 치우게 하고는 개똥이를 자신의 주 서한 앞에 앉혔습니다. 몸이 천방지축이니 정신이라도 바로 세워야겠다. 오늘부터 글을 배운다. 글이요? 아니, 밥 짓는 법이나 밭 가는 법도 아니고 앉고 서는 것도 못하는디 글은 배워서 뭐하게요? 개똥이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내기에서 이겨야 하니까. 나으리 내기요? 아니, 내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다. 선주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가장 기초적인 서책, 천자문을 펼쳤습니다. 나는 내게 열흘 안에 천자문을 모두 외우게 할 생각이다. 열흘 안에 1000개요? 나으리, 지금 나랑 장난하슈? 내 발가락 10개도 가끔 헷갈리는 사람인디. 개똥이가 기가 막혀 펄쩍 뛰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읽는 것을 잘 듣고 따라하거라. 하늘천. 하늘 뭐? 하늘천이다. 하늘천. 됐지요? 땅지. 땅지? 아이, 땅은 땅이지 뭔지가 또 붙는데요. 헷갈리게 시리. 선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그저 묵묵히 다음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검을 현, 누를 황. 그런데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글자의 생김새는커녕 획순조차 모르면서도 선준이 들려주는 소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장터 흥정 말가락을 귀로 외우던 버릇덕에 그녀는 들은 소리를 가락제 따라내곤 했다. 장터에서 떡을 팔 때 손님들의 흥정을 흉내내던 그 가락이 글을 외는 데에도 고스란히 쓰이는 듯 했습니다. 선주는 일부러 속도를 높였습니다. 8자, 16자.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개똥이는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신통하게도 한 번 들은 소리를 곧잘 따라했습니다. 선주는 붓을 쥔 채 잠시 개똥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어 지저분한 얼굴이었지만 무언가를 외우려 애쓰는 그 까만 눈동자만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총명한가. 선주는 그 생각을 지우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저녁밥을 먹기 전에 오늘 배운 8자를 완벽히 외워 내 앞에 다시 읊어라. 한 자라도 틀리면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라. 그것은 사실상 핑계였습니다. 글 공부를 핑계로 저녁을 굶기려 한 것이지요. 개똥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치사하긴.
나으리는 밥심으로 사시나 본데 나는 깡으로 살거든요. 개똥이는 천자문책을 가슴에 품고는 자신이 머무는 사랑채 옆 작은 행랑채로 쿵쿵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선주는 다시 서책을 펼쳤지만 이상하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치사하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선주는 서재에 호롱불을 돋우며 낮에 망친 화선지를 대신할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먹을 갈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든 창밖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 천, 땅 짓거, 거시기, 거물 현, 누를 황. 맞나? 선주는 먹을 갈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리는 개똥이가 머무는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집우, 집주 그 다음이 뭐였더라? 그 넓은 거랑 거친 거. 넓을 홍, 거칠 황. 맞다.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행랑채 툇마루에 개똥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책을 볼 수 없으니 캄캄한 마당을 보며 낮에 들었던 소리를 기억해내려 애쓰는 중이었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집 우,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그 8자를 완벽하게 외운 뒤에도 개똥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외운 소리를 그림처럼 그리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배가 고플 터였습니다. 춥기도 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가만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은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외우려 애쓰는 그저 사람이었습니다. 선주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서재를 나와 노복들이 모두 잠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물린 저녁상에서 그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더랬지요. 찬장에 남은 것은 식은 밥 한 그릇과 작은 종지에 담긴 뭇잔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선주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체면, 학자로서의 위엄, 저 아이와의 거친 첫 만남. 그 모든 것이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캄캄한 툇마루에서 웅크리고 앉아 흙바닥에 글자를 그리던 그 작은 등이 아른거렸습니다. 선주는 결국 밥그릇이 담긴 작은 나무 쟁반을 들었습니다. 행랑채 앞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개똥이는 이제 지쳤는지 웅크린 채 툇마루 기둥에 기대어 조는 듯 했습니다. 선주는 일부러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개똥이가 깨어나면 이 밥을 줄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문간 교대 틈이라 경비가 헐거웠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툇마루 끝에 그릇을 내려놓았다. 툇마루에 그릇이 닿는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개똥이가 움찔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주는 황급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개똥이는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뭐여, 쥐새낀가. 중얼거리며 곁을 돌아본 개똥이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달빛도 없는 그이였지만 하얀 사기 그릇에 담긴 하얀 밥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보였습니다. 김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분명 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쟁반을 끌어당겼습니다. 밥 한 그릇, 그리고 짠지 몇 조각. 누가? 황 훈장일까요? 아니면 늙은 노복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모두 잠들었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설마. 개똥이는 선준이 머무는 사랑채의 어두운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치. 개똥이가 작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굶기겠다더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밥그릇을 향했습니다.
꾸르륵. 때마침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냈지요. 개똥이는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단 밥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몰래 가져다 준 생애 첫 밥이었습니다. 선주는 사랑채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밥알을 흘릴세라 그릇을 싹싹 비우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와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 대신 밥그릇을 든 작은 손을 그리고 말았지요.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툇마루 오른편에 밥 한 그릇을 올렸고 그녀는 붓을 들기 전 먹물 한 잔을 오른쪽에 두었다. 그날 밤에 밥 한 그릇은 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개똥이는 여전히 천방지축이었지만 선준의 훈계를 들을 때면 콧방귀를 뀌면서도 힐끔힐끔 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선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더욱 엄하게 개똥이를 다그쳤지만 훈계의 끝에는 반드시 마른 기침을 덧붙하며 딴청을 피우곤 했지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목소리가 어찌 그리 쉰 목소리냐. 저작거리 약장수도 너보다는 낭낭하겠다. 아니, 나으리가 굶길 것처럼 으름장을 놓으니께 배에 힘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오. 크흠. 오늘은 특별히 부엌에서 숭늉이라도 한 사발 가져다 마시거라. 목을 축여야 소리가 날 게 아니냐. 선주는 자신의 배려가 민망한 듯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선준의 뒷모습을 보며 입을 삐죽이면서도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평화가 며칠 이어지던 볕이 유난히 좋은 오후였습니다. 선주는 개똥이에게 차 마시는 법을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글 공부와 예법 교육을 병행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장 큰 난관이었지요. 차는 맛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다. 향을 맡고 색을 보며 찬물이 식는 그 기다림의 예를 배우는 것이다. 보거라, 찻잔은 이리. 선준이 얇은 찻잔을 두 손가락으로 우아하게 집어드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개똥이는 제 앞에 놓인 찻잔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나으리. 무엇이냐? 이거 한 모금이면 끝날 것 같은디요. 그냥 사발에다 한가득 주면 안 되나? 마시다 감질나서 숨 넘어가겄슈. 무엄하다. 찻잔을 쥐는 법부터 다시. 선준이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노복들이 부산하게 뛰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위험 넘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준이는 어디 있느냐? 글 공부는 뒷전이고 웬 요망한 것과 사랑채에서 소일한다는 게 사실이더냐? 선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어머님,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급한 전갈이라도 받은 것인지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아이고, 마님. 그게 아니오라.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쾅. 사랑채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옥비녀를 꽂은 서리빨 같은 기세의 윤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시선은 방 한가운데서 찻잔을 들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아들 이선준을 지나 그 맞은편에 웬 누더기를 걸친 처녀가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선주는 숨을 멈추었고 윤씨 부인은 이 기막힌 광경에 입을 열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먼저 정적을 깬 것은 개똥이었습니다. 와! 윤씨 부인의 눈이 분노로 커졌습니다. 할맛이 머리에 꽂은 거 그거 닭벼슬이요? 엄청 크고 빨갛네. 쌈닭벼슬인가? 할맛이라는 호칭에 한 번, 닭벼슬이라는 비유에 두 번.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붓다 못해 자줏빛으로 변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지금 감히 나를 두고 무어라.
선주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 끝이다. 내기는커녕 저 아이는 오늘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는 황급히 개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해십니다. 이 아이는 그저. 비켜라, 선준아. 윤씨 부인이 선준을 거칠게 밀치고 개똥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사대부 집안의 귀한 사랑채를 더럽히느냐. 여기가 어디 내년 같은 상것이 발을 들릴 곳인 줄 알아. 윤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개똥이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였습니다. 개똥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덜덜 떨고는 있었지만 찻잔을 든 채로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산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더럽히진 않았으쇼. 발도 씻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감히 말대꾸를. 여봐라, 윤씨 부인은 마당으로 끌어내라 호통쳤으나 채찍은 금했다. 대신 즉시 추방을 명하려 했다. 노복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개똥이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개똥이는 비명을 지르며 찻잔을 든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단 한 번도 모친의 뜻을 거역해 본 적 없던 선준이 노복들과 윤씨 부인 사이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선준아, 너 지금 이 어미를 막는 것이냐? 저런 천한 것 하나 때문에. 선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개똥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이는 천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저 꼴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소자,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황 훈장님과의 내기가 아니 소자의 학문적 원칙을 시험하는 중입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학문? 원칙? 내가 정녕 미쳤구나. 저것이 내 눈에는 글로 보인단 말이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것을. 그때 윤씨 부인의 눈에 무언가 거슬리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와중에도 꼿꼿하게 체면을 차리려는 아들 선준의 턱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꼴이 그게 뭐냐? 내 어미 앞에서도 그 모양이냐? 윤씨 부인이 선준의 턱을 삿대질했습니다. 선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 윤씨 부인의 시선을 따라 개똥이가 선준의 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먹을 갈다 튄 것이 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푸흡. 개똥이가 울음을 참다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으리 또 묻었으쇼. 오늘은 턱에 점 찍었네요. 닥치지 못할까? 선주는 당황하여 황급히 소매로 턱을 닦았습니다. 이 끔찍한 긴장의 순간에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아들의 망신스러운 모습에 윤씨 부인은 이성의 끈을 놓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내 앞에서 희희낙낙을 해. 어머니. 선준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짐승으로 보이실지 모르나 제 눈에는 아닙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의 반항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 눈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밥 한 그릇이 귀한 사람, 글 한자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자, 이 내기, 아니, 이 가르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선준의 단호한 선언에 윤씨 부인은 물론 선준의 등 뒤에 서 있던 개똥이도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개똥이가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찻잔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선비와 불같은 노부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은 거지 처녀. 사랑채의 긴장감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날 사랑채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선언에 그녀는 그저 말없이 몸을 돌려 안채로 거처를 옮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물러남이 아니라 더 혹독한 싸움을 준비하는 맹수의 침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개똥이를 쫓아낼 명분을 그리고 아들의 고집을 꺾을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 탕약을 끊고 문간의 감시 노복을 상주시켰다. 집안 사람들조차 행랑채 출입을 금했다. 사랑채 주변으로 감시의 눈길이 노골적으로 맴돌았고 선준에게 보내던 따뜻한 탕약 대신 싸늘한 꾸지람이 담긴 서찰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사랑채의 공기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벌어졌던 먹물 소동 같은 가벼운 해프닝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과 두 사람의 묵직한 침묵이 대신했지요. 선주는 말수가 극단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자신의 평생 신념이었던 예법과 저 아이를 통해 깨닫기 시작한 사람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개똥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으리 하고 앙칼지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 아니,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대라는 무게를 채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저지르는 작은 실수가 자신을 사람이라 불러준 저 선비에게 어떤 화살로 돌아갈지 어렴풋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선주는 서안에 앉아 서책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 줄도 읽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방 한구석에서 며칠 전 자신이 엎질렀던 벼루를 닦고 있었습니다. 선준이 시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으리. 한참 만에 개똥이가 그 침묵을 깼습니다. 선주는 대답 대신 벼루를 든 개똥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디요. 선주는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는 후회 안 하슈? 무엇을 말이냐? 그 할마 아니 마님한테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를 사람이라고 한 거 말이오. 개똥이는 벼루를 든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는요 밥 한 그릇 더 먹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떡 훔쳤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쫓기기도 했으쇼. 장터에서 나으리 옷에 손자국 낸 것도 사실인디 그런디 그런 나를 왜? 선주는 벼루를 든 개똥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간 씻고 먹여도 거친 노동으로 배긴 굳은 살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새하얀 화선지를 펼쳤습니다. 그는 개똥이가 닦아놓은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늘 그의 체면을 무너뜨리던 그 먹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먹물은 다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선준이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개똥이는 어리둥절한 채 벼루를 들고 선준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준은 붓에 먹물을 듬뿍 적셨습니다. 그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화선지 위에 홍련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내렸습니다. 불굴홍, 연꽃 연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내 이름이 아니다. 홍련은 벼루를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세상이 너를 부르던 굴레일 뿐이다. 선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홍련이다. 개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화선지에 적힌 춤을 추는 듯한 두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홍련. 진흙 속에서 피어나나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연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치 않다. 내가 어떤 꽃을 피울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늦은 사과였습니다. 그녀를 미물이라 여기고 산 것이라 불렀던 그의 오만했던 시선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미의 서슬퍼런 위협 속에서도 너를 사람으로 내 제자로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개똥이, 아니, 홍련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뻗어 아직 마르지 않은 연자의 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시커먼 먹물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그 먹물이 묻은 손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늘 나으리의 턱과 코에 묻어 웃음거리가 되던 그 파리똥이 오늘은 자신의 이름이 되어 손끝에 묻었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화선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선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울면 내 이름이 우는 것이니. 홍련은 그 말에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선주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려 애써 헛기침을 하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크흠. 이제 그 벼루는 제자리에 두고 어제 외우다 만시조나 마저 외워보거라. 홍련아. 홍련아. 그가 부른 자신의 새 이름에 홍련은 결국 소리 죽여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황 훈장이 귀띔했다. 이번 향교 강회에 좌의정 민치록이 들른다더라. 홍련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되었습니다. 선주는 홍련을 내기 대상이 아닌 제자로 대하기 시작했고 홍련은 선준을 무서운 나으리가 아닌 스승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가까워 오던 어느 날 드디어 황 훈장의 생신년, 즉 내기의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읍내에서 가장 경치 좋기로 소문난 정자였습니다. 선주는 그날 아침 홍련에게 자신이 아끼던 옥색 비단으로 지은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홍련은 선뜻 받지 못하고 선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기려면 구색은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진흙 속에서 나왔으나 이미 연꽃이 되었음을 증명해 보여라. 홍련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과 함께 유일하게 자신이 가진 물건인 낡은 비단 주머니를 허리에 찼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의 전부이자 유일한 부모의 흔적이었지요. 연회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선준의 모친 윤씨 부인은 아들이 결국 이 망신스러운 내기를 포기하지 못한 것에 분개하여 일부러 가장 상석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 훈장은 넉살 좋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지요. 하, 이선준. 자네가 설마 저 아이를 정말 데려올 줄이야. 어디 그대의 학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 좀 해볼까? 모든 이의 시선이 선준의 뒤를 따라 정자로 들어서는 홍련에게 향했습니다. 장터의 개똥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때국물 흐르던 얼굴은 맑은 호수 같았고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으며 옥색 비단옷은 그녀의 맑은 눈빛과 어우러져 고고한 기품마저 풍겼습니다. 윤씨 부인조차 저것이 정령하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끔하게 차오르는 뿌듯함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에서 가장 높은 상석 황 훈장이 특별히 모셔온 귀한 손님의 눈이 홍련을 향했습니다. 그는 바로 중전의 오랜 정적이자 나라의 좌의정인 민치록이었습니다. 그는 공무로 잠시 이 지역에 들렀다가 황 훈장의 간곡한 청으로 연회에 참석한 참이었습니다. 민치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홍련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술잔을 든 손을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닮았어 10수년 전 내란통에 사라진 그 아이와 설마 하며 고개를 젓던 민치록의 시선이 홍련이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 드러난 허리춤의 낡은 비단 주머니에 꽂혔습니다. 주머니에 희미하게 수놓아진 오직 왕실 직계만이 알 수 있는 봉황문이 민치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살아있었다. 저것이 감히 살아있었어. 그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제거하려 했던 그 핏줄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홍련을 향해 인자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흉흉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선준의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내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홍련은 흠잡을 데 없는 예법으로 차를 따랐고 선준에게 배운 시조 한 수를 읊어 모두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윤씨 부인마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선준은 자신의 사랑채에서, 홍련은 작은 행랑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선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회에서 홍련을 바라보던 좌의정 민치록의 그 섬뜩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왠지 모를 공포에 떨던 홍련의 모습도 말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선준이 뒤척이며 일어나 물이라도 마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대비의 담장 한 켠이 무너져 구멍이 났다. 문간 노복둘은 약탄술에 쓰러져 있었다. 아주 멀리, 하지만 분명하게 행랑채 쪽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주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장식용 검을 움켜쥐고는 맨발로 밖을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선준이 홍련의 행랑채 방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2명의 복면을 쓴 자가 있었습니다. 한 놈은 홍련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홍련을 향해 서슬 퍼런 칼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민치록이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홍련아! 선준이 외쳤습니다. 자객들이 놀라 선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홍련의 입을 막고 있던 놈이 그녀를 칼을 든 자에게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칼날이 홍련의 목을 향해 내리꽂혔습니다. 안 돼! 피할 시간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선주는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평생 붓만 잡았던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푸! 끔찍한 소리와 함께 선준이 홍련을 감싸 안았습니다. 자객의 칼날은 홍련 대신 선준의 등을 깊게 베었습니다. 홍련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홍련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선준은 피를 토하며 홍련을 감싸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자객들은 사대부가 계집종 하나를 구하려 몸을 던진 이 기막힌 광경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선준의 신분을 알아보고는 혀를 차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피가 너무 많이. 홍련은 무너지는 선준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선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홍련의 옥색 비단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괜찮으냐 홍련아 다친 데는. 왜 그랬으쇼? 왜 나 같은 거 구한다고? 나 때문에. 홍련의 눈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밥 한 그릇의 온기, 홍련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지금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이 사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선주는 피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힘겹게 손을 들어 홍련의 뺨에 묻은 흙먼지를 닦아내려 애썼습니다. 울지 마라. 홍련은 그저 울부짖으며 그의 상처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너는 나 같은 것이 아니야. 선준이 숨을 몰아쉬며 홍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가르친 아이다. 내 사람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선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나으리. 안 돼요. 눈 뜨세요. 나으리. 홍련의 절규가 그 누구도 잠들지 못할 밤의 정막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홍련의 절규는 윤씨 부인의 가슴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윤씨 부인은 자신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련은 꼬박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선준의 곁을 지키며 자신이 장터에서 배운 온갖 민간요법으로 피를 멎게 하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밤새 원희와 의원이 번갈아 들락거려 지혈과 배농을 했다. 한 달 만에 그는 겨우 자리를 털었다. 선준이 겨우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핏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홍련의 얼굴이었습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사대부, 그것도 명망 높은 학자인 이선준이 자객의 습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읍내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황 훈장은 그날 밤에 자객들이 좌의정 민치록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홍련이 늘 지니고 다니던 그 낡은 비단 주머니를 단서로 한양의 벗들에게 급히 서찰을 보냈습니다. 결과는 하늘이 도운 것이겠지요. 그 비단 주머니는 십수년 전 끔찍했던 내란통에 갓난아기 옹주를 피신시키던 궁녀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중전마마의 숨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개똥이, 아니 홍련은 바로 이 나라 중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딸 희연 옹주였습니다. 주머니 안쪽 비밀 매듭과 궁녀의 증언, 왕실 문안의 어세가 신분을 확정지었다. 좌의정 민치록은 자신의 과거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연회에서 옹주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그녀를 해하려 했던 것입니다. 민치록은 죗값을 치렀고 홍련은 꿈결처럼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치록은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형조가 공초와 증좌로 죄를 확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흙바닥을 뒹굴던 개똥이가 아니었고 선준의 꾸지람을 듣던 제자 홍련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귀한 왕실의 핏줄, 희연 옹주가 되었습니다. 궁궐은 그녀를 환영했지만 그 환영은 선준에게는 얼음장보다 차가운 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옹주를 구한 공으로 큰 상을 받았지만 그날 이후 사랑채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옹주와 선비,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의 벽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선준의 등 상처는 겨우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양을, 아니 이 세상을 등지듯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책을 정리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누군가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찰을 쓰고 있었습니다. 붓대가 흔들렸습니다. 꾹 눌러 쓴 글자 옆으로 그만 먹물이 한 방울 툭 떨어져 번지고 말았습니다. 선주는 붓을 내려놓고 그 번진 먹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 내관 하나와 궁녀 둘이 동행했고 문간에는 왕명 출입교지가 제시되었다. 방문은 비밀 봉심으로 기록되었다. 닫혀있던 사랑채 문이 조용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선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옥색 비단옷이 아닌 화려하고 무거운 궁중 예복을 입은 희연 옹주가 홍련히 서 있었습니다. 선주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머리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감히 옹주 마마의 용안을 뵌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를 홍련아라고 부르던 그 입으로 이제 옹주 마마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옹주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스승님. 선주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승이 될 자격이 없는 그저 미천한 신하일 뿐입니다. 그때 선주는 자신의 손 위로 따뜻한 온기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옹주, 홍련이 그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서찰을 쓰다 묻은 그의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먹물 자국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또 묻히셨습니다. 홍련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홍련은 눈물이 그득 고인 눈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늘 턱이며 코에 묻혀 보는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시더니 선주는 그녀의 행동을 막지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손등에 묻으셨군요. 홍련은 자신의 화려한 예복 소매에서 곱게 접힌 비단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옹주의 신분으로 선준의 손등에 묻은 그 시커먼 먹물 자국을 일문단에서 개똥이가 침을 뱉어 닦아주려던 그 물의 함과는 다른 한없이 다정하고 귀한 손길로 천천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턱에 묻은 파리똥 같아 우스웠는데 마마 어찌. 지금은 이 먹물이 제 궁궐보다 더 귀해 보입니다.
홍련이 손수건으로 마지막 얼룩까지 닦아내고는 그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제 이름은 희연이 아닙니다. 선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홍련입니다. 나으리가 지어주신 이름, 나으리가 가르쳐주신 사람입니다. 홍련이 선준의 눈을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스승의 손에 묻은 먹물 하나 못 닦아드리겠습니까? 선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손을 잡은 자신의 홍련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예법의 속박도 그들의 첫 만남을 어지럽혔던 장터의 소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시선만이 호롱불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